수락산 등산로에서 발견된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실종된 한 여성의 토막난 시신과 이를 추적하는 베테랑 형사의 집요한 수사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연쇄살인 네트워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냉동 보관된 시신, 온라인으로 연결된 범죄자들,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를 향한 관계의 사슬. 과연 조한석 형사는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수사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겨울에 매서운 찬바람이 수락산 능선을 타고 흐르던 이른 새벽, 50대 중반의 김영호 씨는 평소와 같이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30년 넘게 이어온 그의 일상이었다. 해가 뜨기 전 산의 고요함을 만끽하는 시간은 그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였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희미한 여명이 산길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등산로에서 약 10m 떨어진 숲을 사이로 검은색 여행용 가방이 숨겨진 듯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곳에 버려진 가방이라니. 김영호 씨는 중얼거리며 가방 쪽으로 다가갔다. 호기심에 가방을 살펴보려던 순간 그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부패하는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끔찍한 냄새였다. 불길한 예감에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본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방 안에는 비닐로 단단히 포장된 인체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김영호 씨는 공포에 질려 즉시 119에 신고했다. 수락산 등산로 3구역 부근에 사람의 신체 일부로 보이는 것이 가방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지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즉시 현장 보존 조치를 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자들이 합류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였다. 사체 훼손 후 유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시신은 토막 나 있고 사망 추정 시간은 최소 일주일 이상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 법의학자 박지성 박사의 첫 번째 소견이었다. 그는 가방에서 발견된 신체 부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말을 이어갔다. 피해자의 신원 확인은 현 상태로는 어렵겠습니다. DNA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소식은 강남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에게 빠르게 전달되었다. 수사 책임자로 지정된 조한석 경감은 오랜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다. 25년의 경력 동안 그는 수많은 강력 사건을 다뤄왔지만 최근 들어 그를 괴롭히는 사건은 바로 미해결 사건들이었다. 특히 3년 전 발생한 김다영 실종 사건은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악몽이었다.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그는 피해자 가족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시달려왔다. 조한석 경감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가방의 종류, 사체 유기 방식, 그리고 절단 방법. 이 모든 것이 그가 이전에 다루었던 사건들과 묘하게 일치했다. 이건 그때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조한석은 함께 온 동료 강 형사에게 말했다. 3년 전 실종된 김다영 씨 사건 기억하죠? 당시 유력 용의자가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강 형사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설마. 그런데 왜 이제서야 시신이 발견된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내야 할 점이죠. 조한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범인은 왜 3년이 지난 지금 시신을 유기한 걸까? 아니면 줄곧 이곳에 있었던 걸까? 현장 감식이 계속되는 동안 조한석은 가방에서 발견된 신체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손목이 절단된 팔과 무릎, 아래가 잘린 다리 부위였다. 절단면은 매우 깔끔했고 이는 범인이 해부학적 지식이 있거나 관련 도구를 사용했음을 시사했다. 형사로서의 오랜 경험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 범죄가 아닌 계획된 살인이라고.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주변 CCTV도 확보해주세요. 산 입구에서부터 모든 영상을 다 확인할 겁니다. 조한석은 현장팀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사건은 수락산 토막 살인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최우선 순위로 수사하겠습니다. 조한석은 가방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며 생각에 잠겼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그리고 사체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범죄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것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예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대부분 맞아떨어지곤 했다. 그날 밤 조한석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3년 전 실종된 김다영 씨의 파일을 다시 펼쳐보았다.
30살의 젊은 여성, 직장에서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실종되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아파트 근처 편의점이었다. 당시 유력 용의자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 정석현이었지만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시했고 결정적 증거가 없어 수사는 중단되었다. 조한석 경감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실종 파일을 검토하며 김다영 씨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30살의 젊은 여성. 그녀의 인생은 왜 이렇게 끝나야 했을까? 조한석은 자신의 딸과 비슷한 나이대라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겠어. 그는 중얼거리며 사건 파일을 정리했다. 다음날 아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첫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수락산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 분석 결과 3년 전 실종된 김다영 씨와 일치한다는 보고였다. 역시 조한석의 예감이 맞았다. 그는 즉시 수사팀을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팀원 5명이 모였고 그는 화이트보드에 사건의 전체 타임라인을 그려나갔다. 실종 시점은 2022년 1월 19일, 발견 시점은 2025년 1월 10일. 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김다영 씨가 어떻게 살해되었는가? 둘째, 시신이 왜 지금 발견되었는가? 강 형사가 질문했다. 시신이 최근에 유기된 건가요? 아니면 3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건가요? 조한석은 국가수 보고서를 넘기며 대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신은 냉동 포간된 흔적이 있습니다. 상당 기간 영하 20도 이하의 온도에서 포간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해동된 후 유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팀은 충격에 빠졌다. 범인이 3년 동안 피해자의 시신을 보관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단순 살인이 아닌 계획적이고 병리적인 범죄를 암시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조한석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정석현을 다시 조사해야겠습니다. 김다영 씨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갔다. 조한석은 중앙법의학센터에서 그들을 만났다. 딸의 실종 이후 3년 동안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고통받았던 부부의 모습은 처연했다. 김다영의 어머니 박미자 씨는 딸의 시신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우리 딸이, 정말 우리 다영이가. 목소리가 떨려왔다. 김다영의 아버지 김철수 씨는 아내를 부축하며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사님, 우리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를 꼭 찾아주세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조한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꼭 범인을 찾아내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의학자 박지성 박사는 추가 부검 결과를 설명했다. 피해자는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경부에서 발견된 압박 흔적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후 사지 절단이 이루어졌으며 절단면의 특성상 전기톱과 같은 도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 시점은 실종 직후로 추정되었다. 이는 범인이 김다영 씨를 살해한 후 3년 동안 시신을 보관했음을 의미했다. 조한석은 이러한 행동 패턴을 가진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범죄심리분석관 이수진 박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는 피해자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를 소유물로 여기며 심지어 사망 후에도 그 소유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수진 박사의 분석이었다. 조한석은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정석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정석현은 김다영 씨와 1년간 교제했지만 김다영이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을 때 심한 스토킹 행위를 보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실종 당시 그는 타당한 알리바이를 제시했고 증거 부족으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수사팀은 정석현의 최근 행적을 조사했다. 그는 김다영 씨 실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경기도 용인으로 이주했다. 현재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30대 남성의 모습이었다. 조한석은 정석현의 용인 거주지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거의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특이한 점은 그가 큰 냉동고를 구입한 것이 목격되었다는 점이었다. 냉동고요? 언제 구입했다고 하셨죠? 조한석은 한 이웃 주민에게 물었다. 글쎄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3년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특이한 건 그 냉동고를 옮길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다는 거죠. 혼자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컸거든요. 이 증언은 조한석의 의심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는 정석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수색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동시에 수락산 주변의 CCTV 분석을 통해 시신 유기 당시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수락산 입구의 CCTV 분석 결과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날인 1월 9일 새벽 2시경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산 입구에 잠시 정차했다가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차량 번호판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차종은 현대 아반떼로 추정되었다. 정석현의 차량을 확인해 봐야겠어. 조한석은 자동차 등록 정보를 조회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석현은 현대 아반떼 검은색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제 정석현을 신문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한석은 검사에게 연락해 정석현의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다음날 아침 강남경찰서 강력팀은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정석현의 아파트를 급습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정석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냉동고는 비어 있었다. 그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세요. 모든 공안과 항만에도 통보하세요. 조한석은 급히 지시를 내렸다. 정석현의 도주는 그의 죄책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정석현의 도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조한석은 팀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정석현이 도주했다는 것은 그가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모든 물품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정석현의 아파트에서 압수한 물품 중에는 노트북, 외장하드, 그리고 여러 장의 메모리 카드가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즉시 전자기기들의 데이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외장하드에서는 삭제된 수많은 파일이 발견되었다. 동시에 조한석은 정석현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 정보, 그리고 전국의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대규모 작전이 전개되었다. 마지막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 강원도 속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강 형사가 보고했다. 어제 저녁 8시 30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간식을 구매했습니다. 조한석은 즉시 속초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속초경찰은 주유소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정석현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검은색 아반떼를 타고 동해안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성이나 통일전망대 쪽으로 가는 듯합니다. 속초경찰서의 김경희가 전화로 보고했다. 조한석은 즉시 고성 방면으로 이동하는 모든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체포해야 합니다. 한편 디지털 포렌식 팀은 정석현의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삭제된 폴더에서 복구된 문서 파일에는 김다영 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일상활동, 자주 가는 장소, 심지어 그녀의 집 열쇠 복사본을 만드는 방법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다영이를 영원히 내 곁에 두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살인 계획과 시신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최 수사관이 말했다. 이 문서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한석은 그 문서를 읽으며 전율을 느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영이는 내 것이다. 그녀가 나를 떠나려 한다면 아무도 그녀를 가질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녀의 몸을 보존하고 언제든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방법 1. 그녀를 살해한다질 식사가 흔적이 적다. 2. 시신을 부위별로 나누어 보관한다. 큰 냉동고 필요. 3. 발각되지 않도록 한다. 이 발견은 수사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닌 정서적 집착과 통제에 기반한 병리적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또한 외장 하드에서는 수많은 사진 파일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는 김다영 씨가 모르는 사이에 촬영된 일상 사진들과 더 충격적으로는 사망 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 사진들이 있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조한석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살인죄와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그리고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검찰은 즉시 정석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의 체포를 위한 전국적인 수색이 더욱 강화되었다. 모든 경찰은 그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전달받았고 언론에도 공개 수배가 이루어졌다. 이틀 후 고성군의 한 모텔에서 정석현의 위치가 포착되었다.
모텔 주인이 수배자 명단에서 그를 알아보고 신고한 것이다. 특수기동대와 함께 현장에 도착한 조한석은 모텔 방을 포위했다. 정석현 씨 경찰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세요. 확성기를 통해 외쳤지만 응답은 없었다.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특수기동대는 방문을 강제로 열었다. 방 안에는 정석현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다. 늦었군요, 형사님. 정석현이 조용히 말했다. 다영이가 이미 제 곁을 떠났으니까요. 조한석은 정석현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정석현, 당신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그리고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정석현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조용히 경찰차에 탑승했고 서울로 호송되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조한석은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정석현을 관찰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끔씩 미소를 짓곤 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광기가 느껴졌다. 왜 3년이나 지난 후에 시신을 유기했습니까? 조한석이 물었다. 정석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더 이상 그녀를 보관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새로운 그녀와 함께. 그 말에 조한석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정석현은 다른 여성을 노리고 있었던 것일까? 다른 잠재적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정석현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이어진 첫 정식 신문에서 그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그의 노트북과 외장 하드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이미 그의 범행을 명백히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검찰은 정석현에 대해 살인죄,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특히 살인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계획이었다. 검찰 송치 이후 정석현의 자백이 이어졌다. 그는 김다영 씨를 살해한 것은 인정했지만 그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왜곡된 논리를 펼쳤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영이를 너무 사랑했고 그녀가 저를 떠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조한석은 검찰 조사실에 동석하며 정석현의 자백을 듣고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끔찍한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다영이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그녀를 만나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쫓아가 막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소리를 지르려고 해서. 정석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김다영 씨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게 한 후 자신의 차에 태워 용인의 자택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를 완전히 질식시켰고 이후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절단했다고 했다. 더 오래 곁에 두고 싶었어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말에는 병적인 집착이 묻어났다. 조한석은 그의 진술을 들으며 깊은 분노를 느꼈다. 그렇다면 왜 3년이나 지난 후에 시신을 유기했습니까? 그는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다. 정석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든요. 다영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하지만 그 사람도 저를 거부했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이 진술은 조한석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정석현이 다른 여성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잠재적 연쇄살인범이었음을 의미했다. 만약 그를 일찍 검거하지 못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검찰은 정석현의 자백과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를 확정했다. 살인죄,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주거침입죄에 더해 추가로 발견된 스토킹 증거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정에는 김다영 씨의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특히 김다영 씨의 어머니 박미자 씨는 증인석에 서서 딸을 잃은 고통에 대해 증언했다. 우리 딸이 실종된 이후 3년 동안 저희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딸이 어디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혹시 살아있다면 우리를 찾고 있진 않을지. 그런 생각들이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박미자 씨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다. 재판부는 정석현의 범행 동기와 살인의 계획성, 사체 훼손의 잔혹성, 그리고 장기간 시신을 보관한 행위의 비정상성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정석현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추가 형량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김다영 씨의 아버지 김철수 씨는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우리 딸이 돌아오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자도 죽어야 합니다. 조한석은 재판이 끝난 후 김다영 씨의 가족을 만났다. 죄송합니다. 3년 전 수사가 미진했던 점, 그리고 더 빨리 범인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다영 씨의 어머니는 조한석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형사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딸의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딸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락산 토막살인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조한석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다. 그는 경찰서로 돌아와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왜 그때 더 철저히 수사하지 못했을까?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3년 전 김다영 씨 실종 당시 정석현의 알리바이가 완벽해 보였던 것은 그가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명의로 기차표를 구매하게 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했다. 그렇게 타인을 통해 만들어진 완벽한 알리바이는 당시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조한석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년 전 그가 처음 형사가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당시 그는 정의에 대한 열정과 범죄자를 반드시 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는 수많은 미제 사건들과 마주해야 했고 그때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지켜봐야 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조한석은 중얼거렸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미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디지털 포렌식, 심리분석, 그리고 최신 과학수사 기법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조한석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수락산 토막살인 사건의 모든 파일을 정리했다. 각 증거물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미제 사건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포인트들을 명확히 기록했다. 다음날 아침 조한석은 팀원들을 소집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미제 사건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과거 사건의 증거들을 다시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의 제안은 즉시 수용되었고 강남경찰서는 콜드케이스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조한석은 그 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사건 종결 한 달 후 조한석은 김다영 씨의 묘소를 찾았다. 고요한 공원묘지에서 그는 김다영 씨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깊은 묵념을 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수락산 토막살인 사건이 종결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조한석은 콜드케이스 태스크포스의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팀은 이미 3건의 오래된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도 그는 10년 전 발생한 연쇄강도 살인사건의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다. 형사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강 형사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무슨 일인가요? 조한석이 고개를 들어 물었다. 정석현의 디지털 기기에서 추가로 복구된 자료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방금 보내왔습니다. 조한석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어떤 자료죠? 수첩 형태의 문서 파일입니다. 거기에는 김다영 씨 외에 다른 여성들의 이름과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한석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자료 당장 보여주세요. 강 형사가 건넨 태블릿에는 정석현의 노트북에서 복구된 파일이 열려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디지털 다이어리였고 그 안에는 김다영 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의 여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 각 여성의 이름, 나이, 직장, 집 주소, 일상 루틴, 그리고 그들의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타겟 리스트군요. 조한석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다른 여성들은 어떻게 됐죠? 그들의 신변을 확인해 봤나요? 네, 즉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4명 모두 현재 무사합니다. 그중 2명은 해외로 이주했고 1명은 결혼해서 이름이 바뀌었으며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서울에 거주 중입니다. 조한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보호 조치를 취하세요. 이 발견은 정석현이 단순한 살인범이 아닌 잠재적 연쇄살인범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그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다른 여성들도 김다영 씨와 같은 비극적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조한석은 즉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석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정석현을 면담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서울구치소에서 정석현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회실에 들어선 정석현은 6개월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걸음걸이도 무기력해 보였다. 오랜만입니다, 정석현 씨. 조한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석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형사님? 조한석은 태블릿을 꺼내 복구된 문서 파일을 보여주었다. 이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다영 씨 외에 4명의 여성에 대한 정보를 왜 수집했죠? 정석현의 얼굴에 순간 긴장의 기색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저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단순한 관심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의 일상까지 감시했잖아요. 스토킹이죠. 정석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저를 받아들여 주길 바랐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당신을 거부했다면 김다영 씨처럼 죽였을 겁니까? 정석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만지작거렸다. 조한석은 그의 침묵에서 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당신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겁니다. 당신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연쇄살인범이 될 뻔했어요. 정석현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렸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비밀이 밝혀진 것에 대한 묘한 만족감 같았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조한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석현과 같은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열쇠였다. 그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잠재적 연쇄살인범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돌아온 조한석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의 보고서는 정석현의 범행 동기, 심리적 특성, 그리고 그가 보여준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행동 패턴을 상세히 분석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스토킹과 같은 현대적 양상에 주목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조한석은 결론 부분에 적었다. 디지털 시대의 범죄자들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를 선택하고 추적합니다. 우리의 수사 방식도 이에 맞게 진화해야 합니다. 그의 보고서는 경찰청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디지털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이 새롭게 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조한석이 수락산 토막살인 사건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성과였다. 이 발견은 정석현이 단순한 살인범이 아닌 잠재적 연쇄살인범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그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다른 여성들도 김다영 씨와 같은 비극적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조한석은 즉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석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정석현을 면담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서울구치소에서 정석현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회실에 들어선 정석현은 6개월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걸음걸이도 무기력해 보였다. 오랜만입니다, 정석현 씨. 조한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석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형사님? 조한석은 태블릿을 꺼내 복구된 문서 파일을 보여주었다. 이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다영 씨 외에 4명의 여성에 대한 정보를 왜 수집했죠? 정석현의 얼굴에 순간 긴장의 기색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저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단순한 관심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의 일상까지 감시했잖아요. 스토킹이죠. 정석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저를 받아들여 주길 바랐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당신을 거부했다면 김다영 씨처럼 죽였을 겁니까? 정석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만지작거렸다. 조한석은 그의 침묵에서 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당신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겁니다. 당신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연쇄살인범이 될 뻔했어요. 정석현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렸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비밀이 밝혀진 것에 대한 묘한 만족감 같았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조한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석현과 같은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열쇠였다. 그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잠재적 연쇄살인범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돌아온 조한석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의 보고서는 정석현의 범행 동기, 심리적 특성, 그리고 그가 보여준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행동 패턴을 상세히 분석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스토킹과 같은 현대적 양상에 주목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조한석은 결론 부분에 적었다. 디지털 시대의 범죄자들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를 선택하고 추적합니다. 우리의 수사 방식도 이에 맞게 진화해야 합니다. 그의 보고서는 경찰청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디지털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이 새롭게 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조한석이 수락산 토막살인 사건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성과였다. 제6장 조한석의 디지털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이 전국 경찰서에 배포된 지 1개월 후 그는 경찰청장으로부터 특별 공로상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에서 경찰청장은 조한석의 헌신적인 수사와 혁신적인 수사 방법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조한석 경감은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체계화하여 우리 경찰 조직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수사관의 자세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조한석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공로가 부각되는 것보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랐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사건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에는 긴급 마이너스 유사 패턴 발견이라는 붉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이게 뭐죠? 조한석이 강 형사에게 물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사건입니다. 해운대구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수락산 사건과 유사점이 많다고 합니다. 조한석은 즉시 파일을 열어 내용을 검토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산책로에서 토막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신은 수락산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행용 가방에 담겨 있었으며 절단 방식도 유사했다. 정석현은 현재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모방범죄일까요? 강 형사가 물었다. 조한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일단 부산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조한석은 부산행 열차에 올랐다. 차장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모방범죄인지 아니면 더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 고민했다. 부산에 도착한 조한석은 해운대경찰서로 직행했다. 현지 담당 형사인 박경희가 그를 맞이했다. 서울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경감님. 저희도 수락산 사건 보고서를 보고 즉시 연락드렸습니다. 박경희는 조한석을 현장 사진이 걸린 회의실로 안내했다. 벽에는 발견된 시신과 현장 상황을 담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시신은 이틀 전 해운대 인근 달맞이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새벽 조깅을 하던 시민이 발견했고 가방 안에는 토막난 여성의 신체 일부가 있었습니다. 조한석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방의 종류, 시신의 절단 방식, 유기 장소의 선택 등 모든 것이 수락산 사건과 유사했다. 피해자의 신원은 확인되었나요? 아직입니다. DNA 분석 중이고 실종자 명단과 대조 중입니다. 조한석은 생각에 잠겼다. 정석현의 범행 방식이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유사점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검실에서 시신을 직접 확인한 조한석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절단면의 특성, 시신 처리 방식 등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모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었다. 이건 단순한 모방범이 아닙니다. 정석현과 연관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지인이나 온라인상에서 그와 소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조한석의 제안에 따라 수사팀은 정석현의 과거 접촉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온라인 활동에 주목했다. 정석현은 자신의 범행 전 여러 다크웹 포럼에서 살인과 시신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가 활동했던 포럼 회원 명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한석이 지시했다. 특히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디지털 포렌식 팀의 노력으로 정석현이 활동했던 다크웹 포럼의 회원 중 부산에 거주하는 3명의 사용자가 확인되었다. 그중 한 명인 피닉스라는 아이디의 사용자가 특히 정석현과 활발히 교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닉스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세요. 최우선으로 진행해주세요. 이튿날 디지털 포렌식 팀이 긴급 보고를 가져왔다. 피닉스의 실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32살 남성 최진우입니다. 직업은 수의사 조수로 해운대구에 거주 중입니다. 조한석은 즉시 최진우의 주소로 향했다. 그러나 그의 원룸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웃들은 그를 며칠째 보지 못했다고 했다. 전국에 지명 수배를 내리고 모든 공안과 항만에 통보하세요. 조한석이 지시했다. 그리고 그의 원룸에 대한 수색영장을 신청하세요. 수색영장이 발부된 후 조한석과 수사팀은 최진우의 원룸을 수색했다. 방 안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욕실 타일 아래에서 숨겨진 공간이 발견되었고 그곳에서 수술용 도구들과 냉동고 구매 영수증이 발견되었다. 그가 범인이 맞습니다. 조한석은 확신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온 것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은 최진우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분석했지만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어떠한 전자적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있었다. 최진우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사는 범국가적으로 확대되었다. 부산경찰청은 물론 전국의 경찰이 그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공유받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도 수배 요청이 전달되었다. 조한석은 부산에 머물며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최진우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최진우는 32살의 남성으로 부산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했지만 정식 수의사 자격은 취득하지 못했다. 대신 동물병원에서 조수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의 온라인 활동을 더 자세히 조사해보세요. 특히 정석현과의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다크웹 포럼에서 피닉스와 정석현 아이디 그림자의 대화 내용을 복구했다. 그들은 시신 처리 방법, 냉동 보관 기술, 그리고 완벽한 범행을 위한 팁들을 공유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정석현이 체포된 이후 피닉스가 그의 작품을 계승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점이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일종의 계승이죠. 최진우는 정석현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한석이 분석했다. 한편 부산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희생자는 27살의 여성 이미래 씨로 한 달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그녀는 해운대구의 카페에서 일하던 중 퇴근길에 실종되었다. 이미래 씨의 가족을 만난 조한석은 그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했다. 저희가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미래 씨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어도 그 아이가 누구에 의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한석은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미래 씨가 일하던 카페는 최진우가 자주 방문하던 곳이었다. 카페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진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이미래 씨가 있는 자리에 앉곤 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스토킹 패턴입니다. 조한석이 말했다. 정석현과 마찬가지로 최진우도 피해자를 장기간 관찰하고 스토킹한 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3일째 최진우의 흔적이 제주도에서 포착되었다. 그는 제주항에서 목격되었고 렌터카를 빌린 기록이 확인되었다. 제주도로 도주한 이유가 뭘까요? 강 형사가 물었다. 아마도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계획일 겁니다. 제주도에는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국제 여객선이 있으니까요. 조한석은 즉시 제주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고 자신도 다음 비행기로 제주도로 향했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는 현지 경찰과 함께 최진우가 빌린 렌터카를 추적했다. 렌터카의 GPS 기록에 따르면 차량은 제주도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한적한 펜션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 조한석과 제주경찰은 즉시 그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 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진우와 일치하는 인상착의의 남성이 3일 전 체크인했고 아직 체크아웃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방이 어디인가요? 조한석이 물었다. 2층 끝방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그 손님이 보이지 않네요. 조한석과 경찰은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방 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헐떡이는 소리였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조한석이 외쳤지만 응답은 없었다.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었다. 방 안에서 그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최진우는 욕실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옆에는 빈 약병이 놓여 있었다. 구급대를 부르세요. 빨리. 조한석이 외쳤다. 최진우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였다. 그는 급히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의식도 곧 돌아왔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최진우를 마주한 조한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우 씨, 당신은 이미래 씨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진우는 공허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늦었군요. 제 작품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펜션방에 대한 수색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노트북에는 다른 2명의 여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스토킹 계획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래 씨 이후의 다음 타겟을 이미 선정해 놓은 상태였다. 최진우는 회복 후 서울로 호송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살인죄, 사체 손괴죄, 사체유기죄에 더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검찰은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추가 범행 계획까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진우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정석현의 사건을 접하고 그에게 매료되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다크웹 포럼을 통해 만났고 서로의 철학과 기술을 공유했다. 정석현이 체포된 후에는 그의 유산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조한석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두 사건의 연관성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증언했다. 최진우와 정석현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서로의 폭력적 성향을 강화하고 범죄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연쇄살인범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진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극도로 계획적이고 잔혹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또한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미래 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했다.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조한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석현과 최진우의 사례는 현대 사회에서 범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범죄자 간 네트워킹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조한석은 경찰청 내의 사이버 연쇄범죄 대응팀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 팀은 온라인 공간, 특히 다크웹에서 잠재적 범죄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범죄도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사 방식도 이에 맞게 진화해야 합니다. 경찰청 회의에서 조한석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의 제안은 경찰청 지도부에 의해 채택되었고 조한석은 새롭게 설립된 사이버 연쇄범죄 대응팀의 초대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팀은 이후 여러 잠재적 연쇄범죄를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최진우의 사건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살인범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도는 사회에 큰 경각심을 일으켰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범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조한석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 추적과 예방, 잠재적 범죄자의 조기 발견 방법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이었다. 그는 전국의 경찰서를 순회하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했다. 최진우와 정석현의 수락산 토막살인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조한석은 김다영 씨와 이미래 씨의 묘소를 함께 찾았다. 두 피해자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지만 같은 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희생된 비극적 인연으로 묶여 있었다. 조한석은 두 묘소 앞에 꽃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두 분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안히 쉬세요. 그날 저녁 조한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락산 토막살인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도 새로운 도구와 네트워크를 제공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범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사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다. 조한석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5년 전 그가 처음 형사가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당시 그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넓은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보게 되었다. 범인을 검거하는 것만큼이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 그는 중얼거렸다. 범죄도 변하고 우리도 변해야 해. 그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디지털 시대의 연쇄범죄 예방 및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그가 수락산 토막 살인 사건을 통해 얻은 모든 교훈과 인사이트를 담을 예정이었다. 컴퓨터 화면에 글자를 타이핑하며 조한석은 자신의 경험이 미래의 수사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그의 눈앞에는 김다영 씨와 이미래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희생이 완전히 헛되지 않도록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조한석의 타이핑 소리는 더욱 열정적으로 들렸다. 그것은 마치 어둠에 맞서는 빛의 소리 같았다.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속에서도 정의의 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신념이 타이핑 소리에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조한석은 완성된 보고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큰 호응을 얻었고 이후 경찰 수사 매뉴얼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의 경찰 아카데미에 도입되었다. 수락산 토막 살인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유형과 그에 대응하는 수사 방법론의 발전을 촉발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조한석은 이후에도 여러 복잡한 사건을 해결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수락산 토막 살인 사건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것은 그가 형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큰 성장을 이룬 계기였기 때문이다. 몇 년 후 조한석이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했을 때 그는 자신의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범죄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의감과 희생자를 위한 헌신도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가 아무리 깊어진다 해도 우리는 결코 어둠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락산의 토막난 시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은 새로운 세대의 경찰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범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다. 조한석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범인 검거의 기록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범죄에 맞서 정의를 지키려는 의지의 상징이 되었다. 수락산 토막살인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것은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했다. 김다영 씨와 이미래 씨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디지털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정의의 빛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조한석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죄와 맞서 싸웠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이름은 한국 경찰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었고 그가 수락산 토막 살인 사건을 통해 발전시킨 수사 방법론은 수많은 범죄 해결에 기여했다. 수락산 토막 살인 사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의 범죄와 맞서 싸우는 우리 사회의 끊임없는 여정의 한 장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